네, 안녕하십니까. 독서 모임 읽는 사람들 대표 박병원 변호사입니다. 저희들은 30대, 40대 직장인들로 모여 있는 그런 독서 모임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책을 읽은 지는 한 1년 정도 이제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희 읽은 얘기들, 그리고 저희 모임에 좀 와주셨으면 하는 얘기 담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으시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어떤 책을 같이 읽느냐. 저희 독서 모임이니까요. 근데 저희는 정치적 독서 모임입니다. 아니, 정치적이라니, 사느라 바쁜데, 웬 정치냐.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느라 바빠서, 정해진 분량만큼 또 다 못 읽고, 참여해서도 재밌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영화 내부자들 중에서 내부자들 유명한 영화니까 다들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이경영 배우가 역할했었던 그 정치인 약간 뭐랄까요? 부패 정치인 그런 역할로 나오시죠. 근데 어떤 대기업 총수가 마련한 회식 자리에 이렇게 뒤늦게 막 헐레벌떡 오시게 됩니다. 이경영 배우가. 그러면서 모임을 주선했던 그 대기업 총수가 이렇게 바쁜데 또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경영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노는 게 바쁘면 죽어야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바쁘지만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시간을 투여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죠. 이 모임에서는 직장인들이긴 하지만 정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이론적인 책들을 읽어보고 싶은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도요, 쟁점이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거 논란 그런 쟁점이 아니라요.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우리 한국 정치에도 큰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너무 옛날 얘기로 돌아갈 게 없이 저희 대한민국은 1987년까지는 군부 독재라고 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제로 돌아가는 정부로 바꿀 건가, 이게 쟁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랑 싸워야 되니까 그 배경이 되는 이데올로기도 굉장히 센 것이어야 됐겠죠. 그때 많은 대항 조직들이 군부 독재에 반대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조직들이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이념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얼치기들보다는 훨씬 전문가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료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 직장인들 또 87년을 전후해서 그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회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이균영 박사님께서 하셨던 그 얘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데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신간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신간회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배웠던 1920년대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런 조직입니다. 신간회를 연구하신 훌륭한 학자이신 거죠. 이균영 박사님께서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는 했는데요. 그 박사학위 논문 신간회 연구를 쓰시면서 신간회가 1920년대 조직이었으니까요. 그때 청년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1980년대까지도 살아 계셨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1920년대 청년이셨던 분들이니까 80년대에는 이제 고령이시긴 하지만 생존해 계셨던 분들이 계신 거죠. 이균영 박사님께서는 그분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전위적인 진짜 일부 이론가들 말고 대부분의 신간의 활동가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문화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균영 박사님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한번 인용해 드리면요. 나는 답사 중 전위적 이론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간의 인물들에게 사회주의란 미래의 역사 발전 단계를 전망한 데서 나타난 이념적인 체결하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였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이 갔었습니다. 그 1980년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 역시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과 대립되는 공동체를 위한 행동과 생각,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용어와 이념을 사용했지 않느냐. 그런 문화적인 의미로서의 개념이 실제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었던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의 실제적인 그 모습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운동의 근저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문화적인 이념이 있긴 했지만 1987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웠던 구호는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는 아니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호헌철폐, 독재 타도가 공식적인 구호였습니다. 사회주의를 이념적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룹들이라고 해도 공식적으로 내걸었던 구호는 그것이었던 거죠. 호헌철폐, 독재 타도. 그래서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헌법, 그런 헌법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헌법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호헌선언에 맞서서 이제는 국민들이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도입해달라고 하는 주장을 공식적인 구호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국민들도 눈치는 뭐 채고 계셨겠죠. 학생들 막 잡혀가고 막 조직사건 나고 잡혀가고 하니까 학생들이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념이 뭔가 급진적인 이론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당연히 갖고 계셨을 테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헌신과 대중적인 구호였던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라고 하는 구호에 호응해서 이제 드디어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저희 모임, 왜 이런 독서 모임을 했는가라고 하는 쟁점은 여기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정치적 쟁점이 이동한 거죠. 독재 정권에 반대하던 시대는 30년 전에 끝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30년이 지나서 202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독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민주당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문제라뇨? 지금 표현이 어폐가실 수 있는데요. 민주당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부 독재 시절에도 정당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당이 있었지만 그 정당들은 사실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해서 정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었잖아요. 그때의 정당은 군부 독재 정권을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존재했었던 들러리 같은 정당, 위성적인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그런 정당을 대표하는 보수적인 정당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 세력과 함께 했었던 민주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용을 형성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1987년 이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2016년까지 딱 참 희한하게 30년입니다. 그 30년 동안이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가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7년까지는 대통령을 선거로도 뽑지 못했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30년 만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을 제거할 수 있는 나라로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여기까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으로부터 서구로부터 도입된 제도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여기까지 꽃 피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이렇게 완성된 시점에서 과거를 대변하던, 과거와 계승되어 있는 보수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화 시대를 주도해야 될 민주당은 어떤 내용과 담론을 가지고 30년 동안 국민들을 만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내용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죠.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혹은 어떤 보수정당을 반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다시 군부 독재 정권 시절 혹은 내용 없는 보수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합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은 완전 소수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윤석열이 무엇을 해도 빠지지 않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적극적 지지자들, 이 30% 되는 서로 간의 교착 상태 속에서 이제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가자고 하는 비전이 보이지 못한 채 정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굉장한 경쟁 시대잖아요. 이 시기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세계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본은 30년 전에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세계 유수의 국가였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서 있는 것과 똑같은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지금은 평범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것을 넘어서 내용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희들은 30대, 40대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과 비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론을 많이 구현해 가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토론을 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다 강론을 쳐야 된다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무슨 옛날에 공부하듯이 한 줄 한 줄 읽는 게 아니라요. 그 책을 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 그리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40대 직장인으로서 자신이 성인이 돼서 20년을 살아온 내공으로 나는 이렇게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들이 참으로 우리 독서 모임을 재미있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 교체,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민주당 주류 혹은 소위 얘기하는 586이 아닌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내용이 될 수는 없겠죠. 실제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새로운 정치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청년 정치라면은 나이만 젊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민주당 주류 혹은 586과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밝힐 수 있어야 그것이 정치개혁의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그 내용을 기다려왔던 것이 지금의 정치의 쟁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어떤 외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민주당에게 또 국민의힘에게 요구해가는 그런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동안 4권의 책을 작년 12월부터 읽어왔는데요. 첫 번째 책은 많이들 읽으셨던 임명묵 작가의 K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책을 선택해봤습니다. 이 책을 선택하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거죠. 그 책의 내용에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책을 선택했던 이유는 과거에 사회주의 베이스로 활동하셨던 40대 혹은 50대 이상의 소위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그 30년 후 아랫세대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지켜보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임명묵 작가가 그 20대들을 다 대변한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20대는 원래 이런 책을 쓸 수 없는 나이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야 되는 나이인데요. 임명묵 작가는 놀랍게도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30대, 40대들이 읽을 만한 이런 멋진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호불호가 있으시겠지만 20대가 왜 과거의 민주화운동 세력 혹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써보려고 한 책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이것이 현 주소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훈장처럼 또 어떤 역사처럼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의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책으로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는 서강대학교 이철승 교수님의 불평등의 세대를 같이 읽었습니다. 불평등의 세대는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살게 되었잖아요. 세계에서 10번째 G10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입을 했습니다. 1894년에 사실상 나라가 망했던 시점부터 140년 만에
드디어 세계 10대 열강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대한민국은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경제적인 소득이 대체로 결정되는 나라로 점점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시정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일본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셨던, 이 문제를 지적하셨던 책, 불평등의 세대를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이철수 교수님은 특히 이렇게 문제가, 불평등이 확대되는 과정, 지난 민주화운동 세력이 집권하고 민주당 문제가 도래했었던 30년 동안의 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87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어쨌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고 불평등이 굉장히 적은 성장하는 개발 도상국이었지만, 지금 2020년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긴 하지만 대단히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위 사회주의를 베이스로 청년 시절을 공부했던 586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불평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같이 읽어봤습니다. 세 번째 책은 외환위기와 그 이후의 한국경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재민 교수님 책이었고요. 이재민 교수님은 다 아시다시피 경제정책자문회의라고 하는 국가기구의 부의장이셨죠. 어떻게 보면 학계 원로시고 자장이신데 너무나 멋진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중적인 책은 아니어서 이런 모임에서 한번 꽂아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경제에 대한 역사책인데요. 1997년, 1998년 외환 위기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졌는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서술한 책입니다. 최근에도 올 초까지 작년까지 1,000원, 1,100원이었던 환율이 1,430원으로 지금 올라 있고, 금리가 작년까지 2%였던 게 지금 5%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왔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결국 대마들은 살아남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만 그 부담을 지게 되었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하신 책이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서사를 넘어서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가를 같이 읽어왔습니다. 특히 소위 얘기하는 386 정치인들이 처음으로 한국 정치에 들어오셨던 게 2000년 총선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9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다음에 정치개혁을 위한 신인들로 대거 과거 운동했던 분들을 이제 영입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지금은 이제 어떤 주류가 되어가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런 정치, 386의 정치를 하면서 그 기간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과 정확히 겹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과연 소위 얘기하는 386, 586들은 얼마나 이 불평등의 확대를 저지해냈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6개월 동안 함께 책을 읽으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직장인들이지만 토요일 오후에 또는 평일 오후에 모여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선택한 책은 다운사우징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외국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서복경 교수님께서 번역하셔가지고 한국에 소개를 하셨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이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2달에 한 권의 책을 보면서 첫 번째 달에는 저자 혹은 역자를 모시고 전체적인 강연을 듣고, 다음 달에는 소모임별로 흩어져서 그 책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바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해보는, 이런 식으로 지금 2달에 한 권씩 책을 읽어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그 역자이셨던 서복경 교수님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심화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운사우징 데모크라시는 다양한 얘기를 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이 민주당은 사회복지 자금들을 내려보내는 통로를 민주당 지역 조직들을 통해서 장악하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나름대로 확고하게 하고 있고, 공화당은 군수산업과 그 외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체에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비등비등한 어떤 교차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넘어서서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은 새로운 유권자들을 더 이상 확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많이 비판하시는 책입니다. 이거는 비단 공화당에 대한 비판뿐이 아니고요. 미국 민주당의 경우에는 미국 민주당 내에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인텔리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적극적 평등 시정 정책,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여성 우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미국에서는 또 그런 인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백인 노동자분들은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 남부의 백인 노동자들이 민주당의 당원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견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투표층으로 불러 모으면서 그분들의 권리를 확인해주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미국 정치는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는 이미 민주당을 혹은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그런 워싱턴 정치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시민권은 갈수록 하향되어 가고 있다. 이게 다운사우징 데모크라시의 결론인데요. 이런 어떤 PC주의와 여성 페미니즘에 대한 갈등, 그리고 민주당의 확대 전략에 대한 갈등 문제는 최근에 이준석 사태와 연결돼서 저희들도 함께 공부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재미있는 또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달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조별 모임을 먼저 하게 됐는데요. 10월에 있을 서복경 교수님 모시고 하는 강연에도 좀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 마무리로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